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리스 철학 고전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리스 철학 고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서양 철학 내내 지속되고 있는 문제, 말과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고 현재도 진행 중인 논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관계를 다루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그것이 어떤 흐름을 형성했는지, 그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짚어볼 수 있는 실마리로 플라톤의 크라틸로스라는 대화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 이런 주제의 문제 의식인데, 이게 이제 좀 근대에서는 루소 같은 사람들도 다뤘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입장은 좀 독특한데요. 또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처음에 문제 제기 방식 자체가 이제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 크라틸로스 안에서는 헤르모크라테스라는 사람과 크라틸로스가 이제 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이 논의의 중재, 누가 맞는 얘기인지 좀 봐달라, 뭐 이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중간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간략한 논의를 대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협약주의입니다. 협약주의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산으로 부르기로 하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산이라고 불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호, 말이라는 건 기호라서 대응하는 사물들을 지칭하는 기호로서 서로 약속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거 협약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자연주의라는 거는, 이를테면 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 돌에 상응하는 사물의 특성이 그 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연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크라틸로스에서 예를 드는 방식으로 따지면, 영어로 하면 알자, 그리스어로 로우라고 하는데, 그 로우 글자, 그러니까 영어의 알로 표기를 해요. 발음도 좀 비슷하고, 흐 발음이 슬쩍 들어가는 알 발음인데, 거기에 불어가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로랭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알자 발음이 들어간 말들을 찾아보면 대개의 경우 흐르는 것과 관련돼 있다. 뭐 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류효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흐르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속에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이 때문에 유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흐를 유자 써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그 사물의 이름에는 그 사물의 이름이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성질과 닮은 발성, 음을 사용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연적 입장을 택하는 쪽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크라티로스 입장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느 게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얼뜻하게 협약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쓰기로 협약을 했을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자와 언어의 추상성과 구성성의 관계. 그러니까 문자하고 언어가 추상적이 되느냐, 구상적이 되느냐, 구체적인 거죠.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는 전에도 한번 다른 제목의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추상적인 어휘가 발달하게 되고, 문자가 없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어휘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 얘기죠. 그러니까 구술문화를 쓰는 곳에서는 구술문화라는 것의 성격이 문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한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그렇게 해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술로 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방식과 집단의 규모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술 문화 중심의 곳에서는 구상적인 구체적인 언어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들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방식도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관계에서 벗어나서 추상적으로 사물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구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우리가 식물들을 분류할 때 뭐 잎이 3개 달렸느냐 5개 달렸느냐 뭐 꽃받침이 어떠냐 뭐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잖아요. 식물학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분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이 중요하니까 먹을 수 있는 거냐 못 먹는 거냐 독초냐 아니냐 봄에 나냐 여름에 나느냐 이런 걸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푸코가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건 뭐 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뭐 문자 언어와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얘기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하는 얘기고요. 그냥 문자 문화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는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돌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발음할 때 돌 그러잖아요. 근데 돌, 돌, 돌 뭐 이렇게 다 다르게 톤을 붙일 수 있는데 써는 글자는 다 똑같죠. 돌. 물론 이제 글자 모양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상적이죠. 기본적으로 문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또 구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술 문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돌을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돌이 있는 곳에서 돌을 얘기하게 되죠. 이 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 자체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물과 늘 같이 언어를 섞었으니까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 문화는 돌을 보지 않고도 돌을 얘기하고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돌이란 추상성이 발달하게 되고 돌 밑에 뭐 자갈이라든지 무슨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위 부리로 분류가 되는, 그래서 구체와 보편의 관계들이 연결되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름과 사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물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앞에 두 가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철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 이름과 사물의 관계라는 이제 보편 논쟁이라는 것으로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대응하는 사물이 있느냐라는 논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이 논의가 출발하게 되는 거는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 때문에 출발한다고 보는 건데, 일단 실제론 노미날리스무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게 있겠지. 괜히 이름이 생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의 입장이, 상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일관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니콘, 도깨비, 뭐 춘향이, 이몽룡 이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죠? 이몽룡은 없는 거지. 상상 속의 인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름에 상응하는 사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은 철학 논쟁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편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자에 관련한 이름과 사물 간의 관계로 이제 국한된 겁니다. 아까 이제 춘향이, 이몽룡 이런 건 개별자인데, 개별적인 존재인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좀 별도의 또 논의가 되는 거고,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했던 돌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느냐? 뭐 이기만 한 게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빨갛고 파랗고 뭐 빨갛고 아니 뭐 빨갛고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면서 뭐 이끼가 좀 붙어 있고 있는 이돌 뭐 이런 거죠. 그거가 있지. 그냥 돌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뭐 재료도 특정되어 있지 않지, 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지. 그런 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실제로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숫자 1, 삼각형 있어요? 삼각형이기만 한 건 못 봤죠. 네, 본 적이 없죠.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삼각형이란 말은 무의미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설명력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상식 입장에서 유명론. 이거는 이제 이름만 있으면 앞에 이제 실제로는 레알리스무스라고 하고 유명론은 노미널리스무스라고 합니다. 이름만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명, 오직 이름 이런 오직 유자 쓴 건데 오직 이름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돌들에 붙는 하나의 이름이지 그 돌이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론적 입장입니다. 중세 때 많이 논쟁이 됐던 거고 사실은 중세라는 특정한 어떤 신앙의 시대 그래서 기독교 교회라는 어떤 보편자와 뭐 그 밑에 있는 신도들과 뭐 이런 이제 교회의 어떤 신학적 문제 때문에 더 유독 발달했던 논의가 이제 당시 보편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에 온건실제론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뭐 굳이 철학자 이름을 붙이자면 실제로는 플라톤에서부터 유래하는 또는 플라톤 철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입장이고 유명론과 온건실제론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명론적 입장으로도 볼 수 있고 온건실제론적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론 입장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은 개별적인 존재들 뿐이다 라는 거고 온건실제론 입장에서는 보편자가 있긴 있는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데아는 개별적인 돌들과 따로 떨어져서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그 초월적인 돌이란 이데아가 개별적인 이데아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 구실을 한다라는 입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진 않고 보편자가 있긴 있지만 개별자 안에 있는 거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뭐 달리 말하면 보편자는 우리가 개별자를 이해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그게 상응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을 떠나서는 보편자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못 갖는다는 뜻이죠. 있긴 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내 얼굴에 흉터가 났다. 그럼 이 흉터는 내 얼굴이라는 실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얼굴이 있는 한 이 실체는 흉터는 존재하죠. 그렇죠? 영혼에 대한 입장을 유물론자들이 하는 영혼에 대한 입장과 또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라는 어떤 정신적 작용은 없어지지만 신체가 있으면 내 영혼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신체에 얹혀서 존재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온건 실제론입니다. 뭐 약간 좀 복잡한가요? 뭐 이걸로 뭐 논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철학 고전을 읽거나 할 때 이런 얘기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 좀 더 이해하셨으면 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